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경제 성장의 중심지였던 중국 청두의 거리가 텅텅 비어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부분 시민들까지 떠나면서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지켜보던 저명한 경제 전문가는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实际上美方所谓的竞争就是全方位的遏制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미국 글로벌 경제지 이코노믹 인사이트의 수석 기자이죠. 수석이라는 타이틀만큼 저의 기사들은 항상 많은 이들의 이목을 주목시켜왔습니다. 특히 5년 전 제가 쓴 칼럼은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어요.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강국이 될 것? 이라는 내용이었죠. 칼럼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신랄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결국 일본의 복사판에 불과한 중간급 자동차 제조국일 뿐이고 중국이 조만간 한국을 뛰어넘을 것 이라고 썼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경멸하는 수준이었죠. 한국을 남의 기술을 모방해 발전했지만 결국 창의성 부족으로 스스로 강대국이 되지 못하는 신세타령만 아는 국가라고 항상 평가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중국이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고 확신했습니다. 대체 이런 편견이 어디서 왔냐고요? 아마 과거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겪은 뒤부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당시 한국 기업들의 태도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의사결정도 느릴 뿐더러 고집만 세더군요. 특히 현대자동차의 중국 전략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인터뷰했던 일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서울에서 꼬박 사흘을 기다린 끝에 겨우 30분 인터뷰를 얻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이란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살아남으려면 중국식 운영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던진 말이었어요. 그러자 현대차 관계자는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남을 겁니다. 당시 저는 그 고위 관계자의 태도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무지하고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서 중국식 방식을 거부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 확신은 더 강해졌어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빠른 기술 발전, 거대한 내수 시장, 이 모든 것이 제 눈에는 미래의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내연기관에 집착하며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는 것 같았죠. 중국은 미래다. 한국은 결국 중국에 흡수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도발적인 칼럼을 수차례 썼고 한국 독자들의 분노 어린 댓글이 달려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이 제 주장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감정적인 반응, 사실보다 자존심을 우선시하는 모습, 바로 제가 본 한국의 한계였죠. 하지만 최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 제 책상 위에 놓인 신문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죠. 현대자동차, 청두 공장 완전 철수 결정. 이 뉴스만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폭스바겐, 볼보, 포드. 그때 편집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밖에서 들렸어요. 마이클, 청두로 출장 좀 다녀와야겠어. 현대차 철수 후 현지 상황을 취재해와.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5년 전 제가 내린 판단이 옳았는지 확인하는 여정이나 다름없었죠. 중국이 정말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간과했는지 알아낼 기회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죠.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중국의 성장, 그게 환상이었던 걸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단순히 현대차의 철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판단과 편견을 돌아보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편견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중국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했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청두 공항에 내리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청두는 표면적으로는 더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지하철, 번화한 쇼핑가.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은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죠. 운전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청두의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전사는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요? 예전만 못해요. 특히 현대차가 떠난 뒤로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5년 전과 달랐어요. 당시에는 활기찬 상점들과 식당들이 즐비했는데 지금은 많은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과거 현대차 공장이 있던 산업단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말문이 막혔어요. 한때 활력이 넘치던 이 산업단지는 지금 거의 유령 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텅 빈 공장 건물들, 닫힌 협력업체들, 폐업한 상점들, 적막감이 온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현대차 공장 정문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한때 청두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근처 작은 식당이 아직 영업 중이었어요. 들어가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 근처가 많이 변한 것 같네요.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대차가 있을 땐 일자리가 많았어요. 매일 수천 명의 직원들이 식사하러 오고 물건을 사고 생활했죠. 하지만 이제는 공장이 멈추고 주변 경제도 무너졌어요. 저희 같은 작은 가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글쎄요. 여러 이야기가 있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이 심해진 것도 있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뭐가 여러 이야기예요? 한국 기업들은 결국 돈만 벌고 우리를 버린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청두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려워지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우정이 작동하나요? 다른 손님도 가세했어요. 사드 문제 이후 우리를 배신한 건 한국인데 왜 우리가 한국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들이 먼저 중국을 무시했잖아요. 갑자기 불편한 공기가 식당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차만 마셨죠.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 탓으로만 돌리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었어요. 외국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가했죠. 누가 그런 환경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겠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중국 내에서도 한국을 향한 다양한 감정과 입장이 있음을 체감했어요. 단순히 중국 대 한국이라는 구도로 볼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다시 공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은 이제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찍었던 사진 속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오가고 트럭들이 부품과 완성차를 실어 나르던 곳이었는데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국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였을까?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친 걸까? 공장 주변을 둘러본 뒤 저는 청두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두시청 관계자에게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일정이 바쁘다. 적절한 담당자가 없다. 사전 승인된 질문지가 필요하다. 온갖 핑계로 제 취재를 막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문득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전 현대차 중국법인 직원 장리라고 소개한 남성이었죠. 그는 제가 현대차 철수에 대해 취재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장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긴장된 태도에서 이 만남이 그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장리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듯했어요. 그는 중국의 합작 투자 전략이 실제로는 협력이 아니라 기술 탈취를 위한 것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대차를 비롯한 외국 자동차 기업의 기술만을 원했다는 것이죠. 장리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전략을 도입, 소화, 흡수, 혁신이라는 공식으로 설명했어요. 외국 기업을 끌어들여 합작사를 만들고 기술을 배운 뒤 자국 기업을 키워 결국 외국 기업을 몰아내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혜택, 값싼 토지 등 우대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혹했다가 일단 기술을 얻으면 차별적인 규제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갑자기 외국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산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들이었죠. 장리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볼보, 포드 등 모든 외국 자동차 기업이 처음부터 이용당한 셈이었어요. 중국은 그들의 기술을 원했고 이제 충분히 배웠다고 판단하자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장리의 증언은 제가 5년 전 쓴 낙관적인 칼럼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 이면에는 이런 전략적 접근법이 있었다니. 다음 날, 저는 현지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를 만났어요. 그의 시각은 장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오만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은 단지 기술을 배우고 독립했을 뿐이며 이는 비즈니스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한국도 과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수와의 만남 이후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청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현대차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중국 브랜드 자동차가 이제는 더 좋다는 믿음, 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지배해야 하느냐는 의문 등이 지배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국가 간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자존심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현대차의 철수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국제관계, 그리고 더 넓은 맥락에서의 글로벌 산업 재편의 한 부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청두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내러티브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이 외국 기업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시각,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산업 발전의 과정이라는 시각.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현대차가 왜 철수했는지가 아니라 철수 이후 청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현대차 공장을 인수한 중국 기업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옛 현대차 공장은 이제 청두 자동차 제조 단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취재를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공장 주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1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해온 리우 씨였습니다. 그는 현대차 시절부터 일했던 베테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리우 씨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있을 때는 연봉도 높았고 복지도 좋았어요. 하지만 중국 기업이 인수한 뒤 절반이 해고됐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현대차 시절에는 정규직 직원이 3,0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1,400명 정도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급여도 약 30% 정도 삭감되었고 복리후생 혜택도 대부분 사라졌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야근 수당이라도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일하라고 해요. 거절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더 많은 직원들을 만날수록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차 철수 후 공장을 인수한 중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품질 관리 담당자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0.1%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5%에 육박합니다. 관리자들은 이런 문제를 덮으려고만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년 전 제가 보았던 중국의 제조업 역량과 지금 듣는 이야기가 너무 달랐어요.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제 예측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메모를 하려다 펜을 떨어뜨려 허둥지둥 주웠습니다. 공장 주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 안전관리가 부실해져 사고가 증가했다는 것, 이직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 등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공장 근처 상점 주인인 왕 씨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남아있었다면 우리가 더 성장했을 거예요. 그들이 떠난 책임을 중국 기업에 돌리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역 주민은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키워줬는데 떠난 건 결국 한국이야. 중국 시장에서 돈 벌다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도망간 거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쪽에서는 중국 기업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 기업의 배신을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모순된 답변들이 쏟아졌고 제 메모장은 상충되는 증언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순간순간 감정에 휘둘리는 저를 발견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들은 상반된 이야기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현대차 철수 후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진 현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 기업의 철수를 배신으로 여기는 정서.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제 기사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어요. 5년 전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성장, 한국의 한계.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발로 신발을 벗어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취재 노트에는 상반된 증언들이 뒤섞여 있었고 제 머릿속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번이나 노트북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걸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떠난 것이 배신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철수한 후 과연 청두는 성공적으로 자립했을까? 표면적으로는 공장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청두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했죠.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 취재의 마지막 단계로 한국으로 가서 현대차의 입장을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현대차는 왜 청두를 떠났는지, 그들의 시각은 어떤지, 중국 시장을 포기한 후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호텔 리셉션에 전화해 비행기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짐을 싸면서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인해 한국 측의 시각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할 테니까요. 노트북에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백업하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양쪽 모두를 경계하는 중립적 관찰자가 되어야 했어요. 중국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을 테니까요. 진실의 다른 면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청두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부터 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길에서 본 서울은 정돈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 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표면 아래 복잡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현대차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예상외로 그들은 인터뷰 요청을 빠르게 수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이었죠. 청두의 황폐해진 공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니 홍보팀 김 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쓴 이전 칼럼들 때문일 겁니다. 그 칼럼들에서 저는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측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현대차 국제사업부 박 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준비한 질문지를 흘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스톤 씨, 당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하나요? 이 직설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고 싶어요. 박 전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철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박 전무는 중국 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업들을 환영했지만 중국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면서 점차 외국 기업들을 내쫓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3년 전부터 이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모든 것을 거는 대신 미국, 남미, 동남아 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죠.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차의 결정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중국 시장은 결국 외국 기업에게 계륵이 되었습니다. 남아있어도 손에 떠나자니 아깝고 박 전무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내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포기한 후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현대차는 글로벌 3위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자동차 시장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품질 문제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현대차 본사를 나오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중국에서 듣던 이야기와 한국에서 듣는 이야기는 같은 현실의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판단해야 했죠.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5년 전 제가 썼던 칼럼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중국 시장을 과신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현대차에서 받은 데이터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이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중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상황을 파악했고 제가 5년 전 보지 못했던 패턴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자동차공학과 이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 자동차 산업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대차, 폭스바겐, 볼보 등의 기술을 모방해서 90% 수준까지 따라왔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교수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두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10%의 기술이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그 차이를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죠. 교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안전 시스템, 주행 안정성, 소음 진동, 내구성 등 미세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귀국 전날 현대차 자료실에서 추가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놀라운 것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재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지만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단기간에 외형을 키우기 위해 수익보다 판매량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서류들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중국 자동차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중국 기업들의 막대한 부채, 연구개발 투자 부족, 저수익 구조, 이 모든 것이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보았던 중국 자동차 산업은 성장 그래프의 초기 단계였어요. 그때 저는 그 선이 계속 위로 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이 보였어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빠르게 달려왔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마라톤 같은 장기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장거리 레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캐리어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다음 취재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 어디에도 온전한 진실은 없었어요. 이 복잡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취재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추가 자료들을 살펴보니 이 문제가 단순히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삼성, LG, 애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글로벌 투자은행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를 만났어요. 그는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이클 씨, 이건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패턴을 보세요. 자료를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도시들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외국 기업들로 북적이던 산업단지들이 텅 비어가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 그래프였습니다. 지난 3년간 급격히 하락하는 곡선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또 다른 경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인구 고령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다음 날 베이징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 매체 기자였어요. 그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중국의 몰락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한국이 떠나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자동차 산업을 키울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중국 언론인들과도 통화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일관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우리를 견제할 뿐 중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우리는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중국 경제 위기설, 다른 한편에서는 강한 자신감에 기반한 중국 독자 발전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둘 중 어느 쪽이 옳을까? 아니면 두 관점 모두의 진실이 있을까? 제가 5년 전에 범한 오류는 한쪽 시각만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모두를 균형 있게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중국 중심에서 다극화로 변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이제 유일한 성장 엔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기업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마지막 칼럼의 제목을 구상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재평가.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뉴욕 사무실에 돌아와 자료를 펼쳐놓고 마지막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청두의 텅 빈 공장과 서울의 활기찬 현대차 본사를 오가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몇 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을 떠난 이유, 철수 이후 청두 지역의 변화, 현대차의 새로운 전략, 그리고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적 한계. 모든 내용을 다 담은 뒤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년 전 중국 자동차 산업을 과대평가했다. 현대차의 선택이 옳았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안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어요. 5년 전 나는 중국의 성장 잠재력만 보고 한국 기업들의 적응력을 과소평가했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글을 마무리하며 편집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마이클, 이 칼럼이 내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말 이대로 출판하길 원해?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입니다. 칼럼이 발행된 후 많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일부는 저를 비난했고 일부는 저희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 오래된 편견을 극복했다는 점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청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정이었어요. 옛 현대차 공장 앞에 서서 텅 빈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활기찬 생명력으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공장 정문 앞에 서서 5년 전 제가 찍었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다시 서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음을 깨달았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중국도 한국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제 역할은 그저 그 여정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일 뿐이었죠. 카메라를 들어 텅 빈 공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 사무실에 걸어두어 항상 겸손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뒤덮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 노래가 다름 아닌 한국의 음악이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유명 기자는 한국의 음악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 루카스 마르탱입니다. 저는 항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유명한 작곡가들은 모두 서양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한국 음악 때문이죠. 한국 음악? 그게 뭐죠? 기계적인 비트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멜로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듣기 싫고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케이팝이 유행을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상한 노래 말고 한국이 내세울 게 뭐가 있단 말인가요? 대통령도 지금 없는 마당에 알 수 없는 노래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끌려고 하다니. 심지어 역사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노래를 말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몽마르트 공원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관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양 클래식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 그때 젊은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BTS 노래도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간 경멸감이 일었습니다. K-팝이라니. 그들은 정말 음악의 깊이를 모르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치 있는 음악만 연주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보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수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관광객들이 떠난 후 저의 오랜 친구 마리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완고해, 루카스. 언젠가 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서양 클래식의 우월함은 역사가 증명하니까. 하지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가장 경멸했던 한국 음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마리가 제 아파트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고 손에는 2장의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저녁 콘서트에 초대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죠. 파리에는 늘 훌륭한 클래식 공연이 열리니까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어떤 공연인지 물었습니다. 혹시 바흐인지 아니면 드뷔시인지요. 그러나 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전통 음악 콘서트라고 했습니다. 센느 강변 새로 생긴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이었고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가 프랑스 순회 공연 중이라고 했어요. 제 얼굴에서 미소가 즉시 사라졌죠. 윤서영이라는 성악가의 공연이라고 했지만 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가짜라고, 진짜 예술이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마리는 한숨을 쉬며 제가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클래식의 깊이와 복잡성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으니까요. 그저 단순한 멜로디에 이상한 발성 기법만 있을 거라 단정했죠. 마리는 제가 고집불통이라며 진정한 음악가라면 모든 음악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음악가는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형편없다면 티켓값은 마리가 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절했어요. 오늘 저녁엔 쇼팽을 연습할 계획이었으니까요. 마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로서 부탁한다며 딱 한 번만 믿고 따라와 달라고 했어요. 정말 싫어한다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하겠다고 했죠. 마리의 진지한 표정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5년지기 친구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별로면 중간에 나오겠다고 경고했어요. 마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오늘 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양 음악에 비해 얼마나 초라한지 직접 확인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겠지요. 그날 저녁 마리와 함께 센느 강변의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마리에게 한 약속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입구에는 한글로 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프랑스어 번역이 함께 있었죠. 윤서영 아리랑의 울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리랑이 무엇인지 물었고 마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비웃듯 베토벤의 교향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저를 객석으로 안내했어요. 공연장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도 꽤 보였죠. 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지루할지 궁금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어요. 팔짱을 끼고 뭐가 나올지 기다렸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상한 악기들을 들고 나올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현대적인 블랙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윤서영이었죠.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별 감흥 없이 앉아 있었어요. 곧 시작될 이 소위 음악이 얼마나 서양 클래식에 미치지 못하는지 확인할 준비를 했습니다. 윤서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첫 곡으로 한국의 영혼이 담긴 아리랑을 들려주겠다고 했죠.
피아노 반주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형편없는지 들어보자. 이후 윤서영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지루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첫 음이 나오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맑고 깊었어요. 단순할 거라 생각했던 멜로디는 의외로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죠. 낮게 시작해서 천천히 고조되는 선율.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에 담긴 슬픔과 희망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상했어요.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죠. 이건 그저 낯선 음악이라 신기한 것뿐이야. 클래식만큼 깊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영의 목소리가 더 높이 솟구칠수록 제 방어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의 음색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한 민족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는 하나하나에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죠. 문득 마리를 힐끗 쳐다보니 그녀는 이미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청중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윤서영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죠. 그때였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 마치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뭐지?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윤서영의 목소리는 마치 새처럼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클래식을 들을 때만 느꼈던 그 전율이 아리랑을 통해서도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일어서 있었죠. 마리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땠어? 그녀가 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리랑의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제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장을 나오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마리는 제 반응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만 지었죠. 그녀는 알았어요. 제가 음악적 편견의 벽을 조금 허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센느 강변을 걸으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지만 평소처럼 쇼팽이나 베토벤을 연주하지 않았죠. 대신 기억을 더듬어 아리랑의 멜로디를 재현해 보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파리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죠. 한국의 아리랑이 제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새 아리랑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도 여전히 그 노래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피아노를 끌고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을 연주할 계획이었어요. 전날 밤에 이상한 감정을 떨쳐내고 싶었죠. 사크레퀘르 성당 근처 제 단골 자리에 피아노를 놓았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관광객들이 벌써 광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아노 의자를 조절하고 악보를 펼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라흐마니노프가 아니었죠. 제 손가락이 자기 의지를 가진 듯 아리랑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나 왜 이걸 연주하고 있는 거지? 당황해서 손을 멈추려 했지만 멜로디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마치 제 영혼이 그 노래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로 했죠. 처음에는 원곡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그 선율. 하지만 곧 제 클래식 훈련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화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멜로디에 작은 변주를 더했죠. 눈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제가 늘 연주하던 클래식 곡들을 들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그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이 곡을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관객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새 제 주변은 수십 명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 관광객들, 심지어 주변 상점 주인들까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제 연주에 귀를 기울였죠. 저는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이 순간 음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양과 동양, 클래식과 민요, 과거와 현재. 모든 구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순수한 음악의 감동뿐이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원곡의 단순한 멜로디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몽마르트르 광장을 가득 채웠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 즈음 한 여성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누군가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죠. 놀랍게도 그곳에는 윤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콘서트에서 저를 감동시킨 바로 그 성악가였어요. 그녀는 관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어요. 제 피아노 연주 위에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습해온 듀엣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영의 목소리에 맞추어 반주하듯이. 그녀가 높은 음을 낼 때는 화음을 부드럽게 깔아주고 낮은 음역대에서는 풍부한 베이스 라인을 더했죠. 우리의 음악은 마치 오래된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거리 피아니스트와 전문 성악가의 즉흥 협연이라니. 하지만 곧 그들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서렸습니다. 몇몇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했고 다른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윤서영과 제 음악이 몽마르트르 광장에 울려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었어요. 관광객들, 지나가던 파리 시민들, 주변 카페의 손님들까지. 그들의 눈빛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동으로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자국의 민요가 파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했죠. 그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관광객이 조심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이 합류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어느새 몽마르트르 광장에는 10여 명의 한국인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 노래했어요. 고국을 떠나 파리에 온 그들에게 이 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 피아노를 계속 연주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제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이 노래를 연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윤서영은 이 즉흥적인 합창단을 이끌며 더 풍부한 화음과 변주를 더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아마추어 합창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광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콘서트홀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인들과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악에 담긴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음악의 언어는 정말 국경이 없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윤서영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감정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을 무시했던 제가 오늘은 수십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그들의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합창에 참여했습니다. 어느새 20여 명이 넘는 즉흥 합창단이 형성되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서로를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점점 템포를 늦추며 마지막 화음을 준비했어요. 윤서영도 제 의도를 읽고 합창단을 이끌어 완벽한 피날레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몽마르트르 광장 전체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눈물을 닦고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몽마르트르 광장이 즉흥적인 공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 윤서영과 함께 시작된 작은 합창은 이제 거대한 음악 축제가 되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즉흥 합창단이 형성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고향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윤서영은 자연스럽게 이 즉흥 합창단의 지휘자가 되었죠. 놀랍게도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아리랑의 멜로디에 맞춰 허밍을 하거나 후렴구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합창단의 에너지에 맞춰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이 공연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것이었죠. 광장 주변의 카페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들었어요. 심지어 몇몇 경찰관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즉흥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윤서영의 제안으로 더 느리고 감정적인 버전의 아리랑을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버전은 더 깊고 서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유럽인들조차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절제된 프랑스인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피아노의 모든 기교를 동원했어요. 윤서영의 목소리는 더욱 높이 솟구치며 광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죠. 거리는 거대한 박수 소리로 뒤덮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윤서영과 합창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리랑의 멜로디가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노래가 이제 제 일부가 된 것처럼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선율이 제 영혼에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날의 즉흥 공연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리랑의 멜로디는
단순히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을 넘어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 레퍼토리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라흐마니노프와 쇼팽 사이에 아리랑을 연주했고 점차 다른 한국 노래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영에게 연락해 몇 가지 한국 전통곡들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음악의 화성 구조는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음악에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한국 음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몽마르트르에서의 연주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모차르트의 소나타 다음에 아리랑을 연주하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다음에는 고향의 봄을 들려주었어요. 관광객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노래가 파리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에 감동하며 항상 풍성한 팁을 남겨주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음악을 통해 느끼는 새로운 연결감이었어요. 한국인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적 고난과 희망을 담은 노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일주일 후 마리가 제 연주를 보러 왔어요. 그녀는 제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서 아리랑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마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클래식만이 최고라고 말 못하겠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틀렸어.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야. 형식이나 기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이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모든 음악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뿐이야. 제 음악적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서양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음악이란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그것이 세련된 소나타이든 단순한 민요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세계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의 플라멩코, 아르헨티나의 탱고, 인도의 라가. 각 문화마다 독특한 음악적 언어가 있었고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리랑은 특별했어요. 그 노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편협했던 제 마음을 열어준 열쇠였죠. 이제 저는 매일 연주에 아리랑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날의 즉흥 합창을 떠올렸습니다. 윤서영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가끔 제 연주에 참여해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그녀의 공연에 피아노 반주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양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을 융합한 독특한 공연을 만들어갔어요. 음악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의 경계를 허무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피아노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멜로디는 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장르나 국적, 역사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우리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리랑은 제 영혼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마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루카스, 너 유명해졌어. 너의 아리랑 연주 영상이 난리야. 누군가 몽마르트르에서의 즉흥 아리랑 공연을 SNS에 올렸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죠. 얼마 후 한국의 공연기획사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아리랑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윤서영의 격려로 한국행을 결정했죠. 무대에 올라 아리랑의 첫 음을 연주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한국 투어는 대성공이었어요. 각 도시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었죠.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 버전도 배웠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콘서트로 열렸어요. 수만 명이 모였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90대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노래를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아리랑의 여정은 계속되었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악가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연주할 때마다 아리랑으로 시작하고 아리랑으로 마무리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아리랑은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어요.